2010년 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김순자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외아들 재훈이가 예비 며느리를 처음 데려오는 날이었다. 52살의 순자 씨에게 아들의 결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재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 옆에는 수줍은 미소를 지은 28살의 박미영 씨가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히 인사를 하였고 아들의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 씨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될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들었어요. 앉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순자 씨는 미영 씨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집안은 어떤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형제는 몇인지.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훈이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오면 우리 집안대를 잇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순자 씨의 말투에는 기대와 함께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다. 미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대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순자 씨는 하객들에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미영 씨도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다. 순자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며느리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등 친절했다. 미영아, 시댁 제사가 1년에 4번 있어.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잘 준비해야 해. 네, 어머님. 잘 배우겠습니다. 미영 씨는 순자 씨의 말을 공책에 적으며 열심히 배웠다. 시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노력했다. 재훈이도 아내가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에 만족스러워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칭찬 많이 하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미영 씨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시작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자신의 친정 식구들이 이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결혼 1년 차 모든 것은 아직 평범해 보였다. 2011년 봄 미영 씨가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다. 배가 불러온 며느리를 본 순자 씨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친정 쪽에 더 의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친정 어머니만 찾는다는 소문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순자 씨의 친구들은 모임 때마다 며느리 불평을 늘어놓았다.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라고, 명절 때도 친정에 먼저 간다고 푸념했다. 순자 씨는 며느리 집에 들러 산후조리 계획을 물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아,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산후조리원 갈 거야?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2주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올게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산후조리원? 그런 데는 돈만 많이 들고 정성이 없어. 내가 직접 봐줄게. 미영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제 친정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인 내가 있는데 왜 친정 어머니가 와야 해?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힘드실까 봐. 내가 53이 뭐가 늙었어?
내 손주인데 내가 돌봐야지.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미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친정어머니 영애 씨와 이미 모든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다. 5월 초 미영 씨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3.2kg의 튼튼한 아기였다. 순자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병실은 친정 식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영애 씨가 손주를 안고 있었고 미영 씨의 아버지와 언니도 와 있었다. 순자 씨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했다. 시어머니인 자신보다 친정 식구들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영애 씨가 손주를 안고 이렇게 저렇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미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영애 씨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며느리 집에 들어왔다. 한 달간 머물 짐이었다. 영애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딸과 손주를 돌봤다. 미역국을 끓이고 전몸살 마사지를 해주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달래주었다.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까지 도맡았다. 미영 씨는 친정어머니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거의 매일 며느리 집에 들렀다. 영애 씨가 있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주방에서 미역국 맛을 보더니 말했다. 사돈 어르신, 미역국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영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이렇게 먹더라고요. 미영이도 좋아해요. 우리 집 방식하고는 다르네요. 우리는 간을 약하게 하거든요. 영애 씨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사돈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건지 의아했다. 또 다른 날 순자 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영애 씨를 보며 말했다. 손주 제가 안을게요. 그리고는 영애 씨 품에서 아이를 빼앗듯 받아갔다. 영애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사돈 관계를 생각해 참았다. 한 달이 지나고 영애 씨가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순자 씨의 방문은 계속됐다. 오히려 더 자주 왔다.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거의 매일로 늘어났다. 예고 없이 들이닥쳐 냉장고를 열어보고 아이 기저귀 개수를 세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을 보면 잔소리를 했다. 미영 씨의 육아 방식에도 간섭했다. 아이를 너무 따뜻하게 입혔다느니 분유를 너무 자주 먹인다느니 계속 지적했다. 미영아, 설거지가 안 돼 있네? 애 키운다고 집안일을 이렇게 해? 미영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아이가 계속 울어서 아직 못했어요. 옛날 우리 때는 애 키우면서도 다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미영 씨는 점점 지쳐갔다. 신생아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했다. 밤에 아이가 2~3시간마다 깨서 울었고 낮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간섭했다. 미영 씨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미영 씨는 재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이를 겨우 재우고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상태였다. 여보, 우리 멀리 이사 가는 게 어때? 재훈이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 왜 갑자기?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니까.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아이도 크면 방도 필요하고. 재훈이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저녁 재훈이는 시댁을 방문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순자 씨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췄다. 뭐, 이사? 여기도 충분히 넓잖아. 그리고 내가 손주 보러 오기 딱 좋은 거리인데.
어머니, 아이도 크면 방도 필요하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아, 내가 지금 나를 멀리 보내려는 거니? 손주를 보지 말라는 거야?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외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긴 거라고 울부짖었다. 재훈이는 어머니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결국 분가 계획은 무산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훈이는 아내에게 말했다. 미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셔서 조금만 더 참자. 미영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미영 씨와 순자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12년 여름, 미영 씨의 외할머니 이말순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85살의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졌고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졌다. 미영 씨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터라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친정어머니 영애 씨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영 씨는 초등학교 때까지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숙제를 봐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잠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외할머니였다. 미영 씨에게 외할머니는 어머니나 다름없었다. 미영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친정에 들러 외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당뇨 수치 체크하고 물리치료 받고 약을 타는 일을 도왔다. 때로는 외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며칠씩 함께 지냈다. 외할머니는 증손주를 보며 행복해하셨고 미영 씨도 외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경 순자 씨가 예고 없이 며느리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 계신 낯선 노인을 발견했다. 말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이 외할머니예요. 순자 씨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며느리 집 거실에 친정 식구가 누워있다니. 순자 씨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영 씨를 베란다로 불러냈다. 베란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따졌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시댁도 아니고 친정 식구를 왜 여기로 모셔와?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돌봐드려야. 돌봐드리려면 친정에 가서 돌봐. 왜 남의 집 며느리 집에 누워 계셔? 여기가 너희 친정이야? 어머님, 외할머니는 제 친정 식구예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연해?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면 어떡해. 너 시댁 제사 때는 피곤하다고 일찍 가더니 친정 일에는 발 벗고 나서네.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친정 식구 이야기를 꺼냈다. 외할머니는 어떻게 됐느냐고, 친정어머니는 요즘도 자주 오느냐고, 친정에는 얼마나 자주 가느냐고 캐물었다. 미영 씨는 대답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뭐라 대답해도 잔소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미영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자주 오지 마.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셔. 영애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다. 미영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하지만 외할머니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미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친정을 방문해야 했다. 그때마다 순자 씨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 순자 씨가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고 미영 씨는 마트에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손에 장바구니가 없어 거짓말이 들통났다. 순자 씨는 그날도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재훈이도 점점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있었고 아내가 친정에 너무 자주 간다는 불평을 들었다. 재훈이는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요즘 친정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미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외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어떡해. 그건 그렇지만 시댁도 좀 신경 써야지. 어머니가 외로워하시잖아. 미영 씨는 허탈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2012년 겨울, 명절 전날 저녁 7시였다. 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 내일 제사 음식 준비를 일찍 와서 도와야 한다고 했다. 미영아, 내일 아침 9시까지 와야 해. 준비할 게 많아. 미영 씨는 난처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외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10시쯤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 제사날 친정일을 먼저 챙겨? 미영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어머님, 내일 9시 못 오면 각오해. 전화가 끊겼다. 미영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새벽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외할머니 병원 일정을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영희 씨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8시 30분, 미영 씨는 시댁으로 향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일찍 온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자신은 점점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2013년 봄 미영 씨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욕도 크게 떨어졌다. 거울을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다. 결혼 전 52kg이던 몸무게는 45kg까지 떨어졌다. 3살배기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이가 칭얼거리면 짜증이 났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혼자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곤 했다. 친정어머니 영희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딸 미영이 집에 들렀다. 순자 씨 눈치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다. 영희 씨는 딸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색이 누렇게 뜨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을 친정으로 데려가 며칠 쉬게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쉽지 않았다. 미영아,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미영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영희 씨는 알고 있었다. 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 씨는 친정에 올 때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친정방에 누워있으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하지만 곧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다. 순자 씨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졌다. 매일 아침 8시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뭐 하는지 확인했다. 점심 12시에도 전화하고 저녁 6시에도 전화했다. 미영 씨가 받지 않으면 재훈이에게 전화해서 아내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미영 씨는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다. 친정에 갔다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다. 누가 일러 바치는 것 같았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시댁 친척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순자 씨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미영 씨가 입은 옷차림에도 트집을 잡았다. 무릎 위로 5cm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순자 씨가 보더니 말했다. 애 엄마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밖에 나갈 때 단정하게 입어야지. 미영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스타일이야.
너 친정에서 배운 게 그거야? 미영 씨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는 것이 편했다. 순자 씨는 이제 친정 방문까지 제안하려 했다. 미영 씨가 이번 주말에 친정 간다고 하면 시댁에 친척 모임이 있다며 안 된다고 했다. 미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친척들 모임 있어. 너도 와야 해. 어머님, 그 얘기 처음 듣는데요. 내가 지금 말하잖아. 며느리면 시댁 행사가 우선이야. 미영 씨는 점점 숨이 막혔다. 자신의 삶이 온통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는 것 같았다. 재훈이는 점점 집을 비웠다. 회사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을 잡았다. 사실 야근도 골프도 핑계였다. 집에 오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이 싫었다. 어머니는 며느리 불평을 늘어놓고 아내는 시어머니 불만을 토로했다. 재훈이는 그 사이에서 지쳐갔다. 차라리 집을 비우는 것이 편했다. 어느 날 밤 11시 재훈이가 집에 들어왔다. 미영 씨가 말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재훈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당신도 이해 좀 해줘. 나도 힘든데.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어머니하고 당신 사이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재훈이는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미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친정어머니 영희 씨는 딸이 걱정돼 자주 전화했다. 통화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이제 친정에도 가지 말래. 영희 씨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와. 아이 때문에. 조금만 더 참을게. 하지만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의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그날도 순자 씨가 와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돈 어른, 우리 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좀 잘 봐주세요. 순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다. 힘들다고요? 며느리 노릇하는 게 원래 힘든 거예요. 사돈도 딸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야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며느리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사돈은 그만 오세요. 자꾸 오시니까 우리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영희 씨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버릇없는 건 누구예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미영 씨는 그 사이에서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저녁, 대구의 늦여름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영 씨는 3살배기 아들을 겨우 재우고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재훈이는 오늘도 회사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다. 요즘 일주일에 서너 번은 회식이었다. 진짜 회식인지 아니면 집에 오기 싫어서 시간을 때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미영 씨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다. 오후 내내 친정어머니 영희 씨와 통화를 했다. 외할머니 병원 예약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잡혔다는 얘기였다. 미영 씨가 함께 가주기로 약속했다. 영희 씨는 딸의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서 걱정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고 물었다. 미영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미영 씨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인터폰 화면을 봤다. 순자 씨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고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일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 씨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 씨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다. 구두를 벗으며 재훈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회사 회식이요. 순자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거실로 들어선 순자 씨는 주위를 둘러봤다. 식탁 위에 미영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영애 씨와의 통화 기록이 떠 있었다. 통화 시간 47분.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늘도 친정어머니랑 통화했네? 또 무슨 약속 잡았어?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외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친정이야? 미영아,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님, 외할머니가 편찮으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요즘 무릎이 아픈데 너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했어? 미영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순자 씨는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어머니인 나는 내팽개치고 친정만 챙기면 뭐가 돼? 그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냈어. 너희 어머니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가 왜 진정해?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 너희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을 드나드는 여관으로 아는 것 같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시댁을 무시하네. 순자 씨의 손이 번쩍 들려 미영 씨의 뺨을 때렸다. 짝!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다. 미영 씨는 비틀거렸다. 어머님, 너 같은 건 우리 며느리 자격이 없어. 다시 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순자 씨는 미영 씨의 뺨을 연거푸 때렸다. 미영 씨는 비틀거리다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 머리가 어지러질했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아파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미영 씨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영 씨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갈비뼈 부분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찔러왔다. 어머님, 제발.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 말에 순자 씨가 멈칫했다. 안방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비명소리에 놀라 깬 것이다. 그 소리에 순자 씨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손주가 우는 소리였다. 순자 씨는 헐레벌떡 현관으로 향했다. 너 오늘 일 재훈이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둬. 문이 쾅 닫혔다. 미영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안방에서는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미영 씨는 겨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도 못했다.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너무 아파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미영 씨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구나. 이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구나.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 8시 40분경 아파트 단지를 울렸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들고 급히 건물로 들어갔다. 미영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고 옆에서는 3살배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 상황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었다.
응급구조사들이 미영 씨를 들것에 실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왼쪽 눈 주위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신음소리가 났다. 이웃집 아줌마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미영 씨를 태운 응급차는 곧바로 대구의료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해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왼쪽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얼굴과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다고 했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 이거 폭행당하신 거 아니에요? 의사의 물음에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1시간 후 경찰관 2명이 병실로 찾아왔다. 폭행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누가 폭행했습니까?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시어머니요.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정폭력 사건이었다. 자세한 경위를 물었고 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다. 뺨을 3번 맞았고 넘어진 후 옆구리를 발로 차였다고 진술했다. 같은 시각 재훈이는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다. 소주를 몇 잔 마신 상태였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0통, 문자 메시지가 5통 와 있었다. 모두 이웃집에서 온 것이었다. 급히 확인해 보니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이었다. 재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식 자리를 급히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병상 커튼을 젖히고 들어서는 순간 재훈이는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왼쪽 눈가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병상 옆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경찰관이 설명했다. 폭행 사건입니다. 부인께서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 씨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미영이한테 뭐 한 거예요? 재훈아, 그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다고요. 재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와이프가 친정만. 재훈이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병실로 돌아온 그의 태도는 미영 씨가 예상한 것과 달랐다. 미영아,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어?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미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외아들 며느리한테 기대가 컸는데 내가 친정만 챙기니까 그래서 때려도 된다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된다고? 재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희 씨가 뛰어들어왔다. 이웃집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미영아. 영희 씨는 딸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오열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을 이렇게. 재훈이를 보는 영희 씨의 눈빛은 차가웠다. 김서방 사돈이 우리 딸한테 이렇게 했는데 할 말이 있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영희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영아, 이혼해. 당장 이혼 준비해. 이런 시댁에서 살 수 없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다음 날 오전 미영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순자 씨는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실에서 순자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저를 무시했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 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작은 가방 2개에 급히 짐을 쌌다. 재훈이가 만류했지만 미영 씨의 결심은 확고했다. 미영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아이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아이 키울 수 없어요. 미영 씨는 짐을 싸며 결혼 반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201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301호 법정. 방청석 왼쪽에는 미영 씨와 친정어머니 영희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미영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여전히 수척해 보였다. 영희 씨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순자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56세의 그녀는 지난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사건 번호를 읽고 피고인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6일 며느리 박미영 씨의 집을 찾아가 뺨을 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왜 며느리를 폭행했습니까? 그게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을 무시해서 그래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며느리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변호인이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다. 판사님, 피고인은 외아들의 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만 챙기고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변호인, 그런 사정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피고인도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이 격했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법정은 조용했다. 피해자 박미영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섰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도 옆구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악몽을 꿔요. 시어머니가 또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영 씨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정 식구를 챙기는 게 잘못인가요? 저도 사람입니다. 아픈 외할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영희 씨가 흐느꼈다. 순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재훈이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증인은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사 회식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판사는 재판 기록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비극입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폭력은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며느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순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청석에서 재훈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재훈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미영이한테 사과를 하고 싶구나. 미영아, 미안하다. 법정을 나서는 미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판결이 나고 6개월이 흘렀다. 2015년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대구. 미영 씨는 친정 근처에 얻은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자유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는 곧 판결이 날 거라고 했다. 친정어머니 영애 씨가 찾아와 말했다. 미영아, 오늘 재훈이가 또 전화했더라.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받지 마세요.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영희 씨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안심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의연해 보였다. 미영 씨는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다. 4년 만에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이었다. 처음엔 힘들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 퇴근 후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는 것. 하지만 시댁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자신이 번 돈으로 아이와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재훈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아이를 만났다.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냈다. 만날 때마다 미영 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미영아,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미영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재훈 씨,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도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참았던 저였어요. 재훈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 씨는 그 후로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노인복지관에서 일했다. 거기서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것, 자신의 기준만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 폭력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75살 할머니가 순자 씨에게 말했다. 이봐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귀한 거예요. 순자 씨는 그제야 미영 씨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016년 봄, 이혼 판결이 났다. 미영 씨는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재훈이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날 미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자유였다. 순자 씨는 혼자 살며 매일 미영 씨와 손주를 그리워했다. 아들 재훈이가 가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재훈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미영도 손주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 어머니, 안 돼요. 법원 명령도 있고 미영이가 원치 않아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노인복지관에서 순자 씨는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고부간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해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어요. 같은 시각 미영 씨는 아이와 함께 수성목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손주와 웃고 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문득 순자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도 처음에는 손주를 그렇게 좋아했었다. 만약 그때 서로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저녁, 친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영희 씨가 말했다. 미영아, 너 잘한 거야. 그런 시댁에서 평생 고생할 뻔했어. 엄마,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아이만 잘 키우면 돼요. 하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미영 씨는 여전히 그날 밤을 떠올렸다. 옆구리를 차던 발길, 뺨을 때리던 손길. 그 공포는 아직도 생생했다. 고부간의 갈등,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쌓여간 오해와 원망, 그리고 결국 폭력으로 폭발한 비극.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폭력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 무엇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베테랑이 사연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연을 만나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